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희상 정설공저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유럽 종교개혁 역사 여행의 시작, 종교개혁지 탐방 가이드, 유럽 종교개혁 역사 여행의 시작을 요약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운북수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 부부가 2003년부터 종교개혁지 중심으로 여러 차례 유럽을 여행한 후 종교개혁지를 여행하는 안내서로 저술한 책입니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친절한 안내를 하고 있어서 종교개혁 성지 순례를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이드가 될 뿐만 아니라 직접 가지 않고도 이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종교개혁을 성지순례 다녀온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루터가 교회 타락을 보고 분개하여 대자보를 붙인 사건이 아니다. 무려 200여 년에 걸쳐 유럽 대륙 전체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들의 연속이자 수천 명에 달하는 종교개혁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역사의 진보이다. 종교개혁에 관한 내용을 모르고 여행하는 것은 시간과 돈의 낭비일 뿐이다.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 이 책은 종교개혁을 왜 가는지, 무엇을 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해서 약 10일의 일정으로 20개 도시를 돌아보는 코스를 설명한 책이다. 여행을 통해 종교개혁의 가치와 역사를 간접 체험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그러기에 일반적인 여행 가이드가 아니라 종교개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기존 여행 상품을 더 의미 있게 하고 보람찬 여행이 되기 위한 7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일정 기간 종교개혁사를 미리 함께 공부한 멤버만 참여하기. 현장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답사 석 달 전에 함께 책을 읽고 나눔을 가지라. 추천할 책은 꺼지지 않는 불길, 네덜란드 개혁교회 이야기, 특강 종교개혁사 3권이다. 2. 가능하면 소그룹으로 이동하기. 부담 금액이 더 늘더라도 15명 정도의 소규모로 가는 것이 좋다. 너무 사람이 많으면 이동과 숙식 그리고 현장 참여 등의 낭비가 많고 민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 현지 투어 가이드의 해설은 줄이고 전문 해설사를 동반하기. 종교개혁의 전문 가이드는 찾기 쉽지 않지만 현지의 입담 좋은 가이드보다 답사팀의 핵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간다면 몇 배의 유익이 있을 것이다. 4. 전문 인솔자를 활용하기. 인원이 많거나 해외여행 초보자가 많을 경우에는 차라리 여행사에 소속된 전문 인솔자, 이른바 TC를 동반하는 것이 속 편하고 안전하다. 전문 해설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5. 꼭 가고 싶은 우리만의 여행지를 기존 동선에 반영시키기. 여행사가 제안하는 기본 일정에 일행이 꼭 가고 싶은 장소를 추가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여 최종 코스를 완성하는 것이다. 독특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이 될 것이다. 6. 예약할 필요가 없는 곳도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기. 박물관이나 교회당의 방문 시각과 인원 등을 미리 이메일로 예약하거나 적어도 통보라도 해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고 현장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7. 뭔가 배우는 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기. 너무 아끼다 보면 여행 콘셉트를 망치게 된다. 차라리 숙소 등급을 낮추거나 식사 비용을 줄이더라도 콘텐츠에 투자하여 그 멀리까지 간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행사 미팅에 활용해 보자. 실전 준비. 종교개혁은 유럽 전 지역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그곳을 다 갈 수 없으니 갈 곳의 경중을 따져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편의상 4개 지역, 20개의 도시를 선정해 보았다. 제1 일정은 이탈리아다. 종교개혁이란 중세 교회의 잘못을 고친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고쳤다는 것인지를 알려면
이탈리아, 특히 로마 바티칸을 가야 한다. 제2 일정은 체코와 독일이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체코, 그리고 그보다 약 120년 뒤에 활동했던 마르틴 루터의 독일은 종교개혁의 모판과 같은 것이다. 비텐베르크의 루터 하우스는 그 규모와 전시물이 충실한 편이다. 제3 일정은 프랑스와 스위스다. 루터 이후 칼뱅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종교개혁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은 체코나 독일에 비해 유럽 여행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제4 일정은 영국이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 있어 동선을 잡기 어려워 주요 답사 코스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최대 교파가 장로교이고 장로교회를 탄생시킨 곳이 스코틀랜드이기에 영국은 꼭 가봐야 한다. 이 네 지역을 모듈로 삼아 한 번에 답사해서 한두 개의 모듈을 선택적으로 다녀오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한꺼번에 모든 곳을 다 다녀오는 것은 기간과 비용 문제만 아니라 나중에 남는 것도 많지 않아서 비효율적이다. 응용하기. 재미와 감동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차원에서 샘플 동선을 짜보겠다. 그것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인 런던 아웃 코스다. 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스트라스부르, 바젤, 제네바, 파리, 노아용, 에딘버러, 런던 순이다. 이 순서는 종교개혁의 역사에 따른 시간 순서로 총 11박 12일이다. 주일 한 번 빠지고 다녀오기에 좋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파리, 에딘버러, 런던 중에서 하루 이틀씩 느리면 된다. 첫날 프랑크푸르트는 도착하는 날이고 둘째 날은 하이델베르크 가기 전 보름스에 들른다.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를 답사한 뒤 거기서 잔다. 셋째 날은 스트라스부르로 이동해서 당일치기로 답사하고 잠은 바젤로 이동해서 잔다. 스트라스부르는 숙박비가 비싸기에 바젤 숙소를 찾는 것이다. 바젤 중앙역 남쪽의 YMCA 호스텔이 가성비가 좋다. 이곳을 이틀 예약해서 도착 후 바로 취침하고 다음날 하루를 바젤 답사에 투자한 뒤 그날도 거기서 잔다. 그리고 다음날 제네바로 이동하는 것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여행 중에 동일 숙소에서 이틀 이상 묵으면 중간에 빨래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편리하다. 여기까지 여행의 전반부가 끝난다. 여행은 하루하루 갈수록 더 좋은 효과가 있고 점진적인 재미가 있어야 한다. 제네바 답사의 꽃은 종교개혁 박물관이다. 이곳과 생피에르 교회당 종탑, 그리고 지하 고고학 박물관까지 포함해서 입장권을 사면 할인이 된다. 종교개혁 답사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들이다. 체력이 허락하면 종탑에 올라가서 제네바 구도심과 레만 호수의 경치를 보자. 파리에서는 에펠탑보다 노틀담 사원을 추천한다. 평범한 길이지만 앙리 4세의 암살 장소도 찾아가 보자. 파리 근교 누아용은 칼뱅 생가 말고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공부를 하고 가면 온종일 볼 것이 많다. 에딘버러와 런던은 이번 여행의 정점이다. 특히 에딘버러의 존 넉스 하우스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무조건 가야 한다. 자, 첫 번째 일정 모듈 1, 모듈 1 이탈리아. 로마, 고대, 중세, 현재를 마을버스처럼 오가는 타임머신. 보통 로마는 종교개혁 답사 상품에서 빠지는 코스다. 로마가 종교개혁의 대상이었지 개혁자들의 활동 무대가 아니었고 유럽 남쪽에 있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유럽 여행과 종교개혁의 시작임에 틀림없다. 루터가 기존 교회의 문제를 인식한 결정타도 로마에서의 경험이었다. 1511년에 로마를 여행하면서 목격한 교회의 모습이 루터의 심장에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가 어떠했는지, 정말로 종교개혁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종교개혁이 무엇을 개혁했다는 것인지를 직접 몸으로 느끼기 위해 로마부터 가보자. 로마는 볼 것이 엄청 많지만 웬만한 곳은 다 몰려있어 걸어다니며 답사할 수 있다. 로마는 7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다.
3일이면 모든 곳을 다 볼 수 있다. 단연 콜로세움이 우선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콜로세움을 보려고 로마로 몰려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입장하기가 쉽지 않다. 성수기에는 표를 사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린다. 팔라티노 언덕 매표소로 가서 고대 유적 3종 티켓을 세트로 사서 팔라티노 언덕, 포로 로마노, 콜로세움 순으로 답사하는 것이 시간을 버는 길이다. 빨리 보면 3시간 정도에 볼 수 있으므로 아침 일찍 움직여서 오전에 끝내자. 팔라티노 언덕에 들어가면 2000년 전 고대 로마로 순간 이동을 하게 된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거대한 궁전터와 관공서,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물 지구가 밀집해 있던 고대 도시의 다운타운이었다. 다 볼 수 없으니 주요 동선만 따라 답사를 하고 박물관에 꼭 들어가자. 언덕 끝까지 올라가면 전망대가 나오고 그곳 아래에 펼쳐진 포로 로마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포로 로마노의 포로는 광장, 포룸이라는 뜻이다. 로마 시대 당시에는 신전 제단을 중심으로 터를 닦아 사람들이 모였고 그 주변에 목욕탕을 비롯한 상업시설이 즐비했다. 이곳을 다닐 때는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유대를 멸망시킨 티투스 황제의 개선문을 볼 때는 그것을 지어야 했던 유대인의 아픔을 느껴보자. 로마는 정복한 지역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 주면서 흡수, 통합하는 정책을 썼다. 로마가 수많은 신들을 인정하고 함께 모시게 되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유대는 이런 흡수, 통합 정책에 따르지 않았으니 로마의 통치자들에게는 골칫거리였을 것이다. 콜로세움은 경이로운 건축물이다. 진정한 매력은 내부에 들어가야 느낄 수 있다. 밖에서 못 느꼈던 입체적 구조가 느껴지면서 만감이 교차할 것이다. 여행 전에 로마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았다면 관람의 상상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다음 볼거리는 로마의 구도시입니다. 판테온, 아고스티노, 그리고 누오바 성당이 핵심이다. 판테온은 판, 모든, 테온, 신이라는 뜻이니 우리말로 만신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은 빠뜨린 신이 있어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신에게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뒤 이 공간은 교회당으로 바뀌었다. 고대 로마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판테온은 이방 종교와 기독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교리 차이가 건물의 형태에 얼마나 큰 간격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준다. 아고스티노 성당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안젤리카 도서관 옆에 있다. 겉모습은 웅장하지만 심플한 외관의 석조 건물인데 내부 장식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장미창과 채색 유리를 통한 조명이 신비롭고 황금빛 예배실과 대리석에 박혀있던 보석의 흔적들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반종교 개혁, 카운터 리포메이션 시기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6세기 종교 개혁에 대해 로마 가톨릭은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 종교 개혁을 적으로 규정했다. 한편으로 로열라를 통해 예수회를 창시하여 청빙과 구휴를 중시하면서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호감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이다. 누오바 성당의 정식 명칭은 산타 마리아 인 발리첼라이다. 로마에서는 구할 수 없다는 붉은색의 값비싼 대리석과 테피스트리, 황금색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명화와 살아 움직이는 듯 정교한 조각상들로 한껏 치장된 곳이다. 카라바조의 그리스도의 매장 같은 거장의 명화들로 가득한 미술관 같은 성당이다. 거의 다 15, 16세기의 작품들이다. 중세 교회는 성속 이원론을 신봉하여 하늘의 것에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일상의 평범을 부정한 것으로 평가절하했다. 예술 역시 종교만을 위해 존재하고 대중의 삶은 다루지 않았다.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타락도 인정했지만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인정했다. 종교개혁은 중세 예술을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
강요된 무지 속에서 온갖 신비주의에 빠져있던 신자들,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성직자들의 횡포 아래 노예처럼 살던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자유를 안겨준 것이 종교개혁이었다. 로마 여행 꿀팁 10가지. 1. 로마는 다른 유럽 도시에 비해 숙소가 덜 비싸므로 관광지 근처에서 구하는 것이 시간을 벌고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다. 2. 숙소는 booking.com 같은 글로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고 편리하다. 호텔보다는 아파트나 B&B 형태가 저렴하다. 화장실, 조식, 침대, 주차장 등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3. 버스와 트램 승차권은 일회용과 패스가 있는데 하루에 너댓 번 이상 쓰지 않는다면 패스보다 일회권 10장 묶음으로 사서 나눠 쓰면 좋다. 웬만한 거리는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4. 판테온 북동쪽 골목의 유명한 커피숍 타자도르의 에스프레소 맛이 좋다. 5. 나보다 광장은 가장 다채로운 곳이라 쉬거나 사진 찍기에 적당하다. 식당은 근처에 있는 피오리 광장이 가성비가 좋다. 6. 오전에는 주로 차분하게 박물관이나 성당을 보고 오후에는 광장이나 카페와 유적지를 보라. 트레비 분수나 스페인 계단 같은 로마의 유명한 관광지들은 저녁에 들리는 것이 로맨틱하다. 7. 로마는 야경 투어도 좋다. 매일 저녁 음악회가 공짜인 경우도 적지 않다. 8. 식사의 주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인데 평범한 식당에 들어가 까르보나라 같은 평범한 메뉴를 먹어보는 것도 이탈리아 고유의 음식을 즐길 수 있다. 9. 어디를 가든지 중간에 쉴 때는 저렴한 카페에 들러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하자. 그러면서 화장실도 이용하는 것이다. 로마의 커피는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인데 설탕을 바로 녹이지 않고 3번에 나눠서 마신다. 첫 모금은 쓰고 둘째 모금은 적당하고 마지막 모금은 달게 먹는 것이 여행 중 피로를 풀어주고 맛이 있다. 10. 로마는 초대 교회사의 무대이기도 하다. 로마에 가면 종교개혁사뿐 아니라 교회사 전반을 이해하기에 매우 좋다. 미리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여행을 가면 훨씬 효과적이다. 두 번째 도시 바티칸시티, 애증의 바티칸. 두 번째 도시 바티칸시티. 바티칸 관광은 숙련된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속 편하다.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예술품들과 연결된 화가, 의뢰인, 상징들, 시대적 배경, 화법 등 온갖 전문적인 정보를 소화하려면 일반인의 셀프 학습으로는 한계가 있다. 바티칸 투어 상품을 위한 예매는 유로 자전거 나라 투어를 권한다. 투어 상품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일 경우 바티칸 국경을 넘어 입장하는 티켓을 한국에서 미리 사두면 편리하다. 줄을 서지 않기 위해서이다. 성수기에는 2시간 넘어 기다려야 한다. 입구에서 가까운 미술관, 즉 중세 회화관부터 보는 것을 추천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카라바조 등 거장의 작품을 코앞에서 제대로 볼 기회이기 때문이다. 솔방울 정원과 조각 정원은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모아둔 엄청난 석상과 조각상들이 정원 곳곳에 빼곡히 서 있다. 교과서에만 보던 다비드 상과 라오콘, 토르소 등을 볼 수 있다. 교황들은 종교개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도 반성이 아닌 예술을 동원한 선전을 통해 위세를 떨치려고만 했다. 그 호화로운 장식을 위해 얼마나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인지, 그런 비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모금과 착취가 있었을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어서 본격적인 박물관 투어가 시작되는데 지도의 방에 가면 화려한 천장에 기가 질릴 정도이다. 전 세계 로마 가톨릭 소속 성당들의 위치를 지도에 나타냈다고 한다.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고 교황을 선출할 때 사용되는 예배실이다. 촬영도 못하고 떠들면 혼난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당연히 미켈란젤로의 천장화와 제단화이다. 시스티나 성당을 빠져나오면 투어가 종료된다. 베드로 대성당에 가기 전에 성당 꼭대기 쿠플라에 올라가라. 500가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바티칸 광장을 내려다볼 때 광장이 천국의 열쇠 구멍 같고 성당은 거기에 꽂혀 있는 열쇠의 손잡이처럼 보인다.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오늘 교회의 치리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그 베드로 이후 교황에게 전수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지이자 무덤이라고 알려진 자리에 대성당을 세우고 교황을 성직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교회 권위를 유지하고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 열쇠 모양의 베드로 대성당 증축 사업을 벌였고 이 사업을 위해 면벌부 판매를 하여 돈을 끌어들인 것이다.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베드로 대성당은 정말 그 규모가 거대하다. 크기도 놀랍지만 그 큰 공간의 구석구석을 메운 온갖 조각상과 아름다운 장식에 기가 막힐 정도이다. 수백 년 전에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세속의 삶에서 성스러운 성당 내부에 들어갈 때 그 차이를 감각적으로 느끼게 해주는 성속 이원론에 입각한 놀라운 건축 설계이다. 성당의 많은 채플실에는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걸작품들, 예를 들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 성경의 말씀 없이 종교심을 끌어내기 위해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쏟은 결과물들이 바로 베드로 대성당이다. 대다수 신자들이 문맹이었기에 이러한 그림과 형상으로 종교심을 촉발시킨 것이다. 그러나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현실 앞에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오히려 글을 가르치면서 싸운 것이다. 이러한 바티칸의 위세 앞에서 중세의 신자들이 느꼈을 카타르시스를 은혜와 신앙이라고 속여왔던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권세 앞에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저항한 자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못해서 그 헛헛함을 채우기 위해 깨진 독에 물 붓듯 말씀 대신 채워놓은 종교적 군더더기를 거절하는 것이 우리 몫의 종교개혁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지 첫 탐방지로 로마를 택하고 특히 바티칸을 경험해야 하는 이유이다. 세 번째 도시 폼페이, 살아 돌아온 고대 도시 폼페이. 세 번째 도시 폼페이. 폼페이는 종교개혁지라기보다는 초대 교회사 탐방지가 되어야 맞다. 그러나 기왕 로마까지 왔다면 하루쯤 투자해서 들를 만한 곳이 바로 나폴리의 폼페이다. 보통 폼페이, 포지타노, 아말피, 살레르노 등을 묶어서 가고 하절기에는 지중해 유람선도 다닌다. 폼페이는 주요 항구 도시였다. 그곳 도로는 지금 기술과 비교해도 견줄 만큼 인도와 차도가 잘 구분되어 있다. 도로 중심부를 살짝 높게 하여 비가 오면 양끝에 배수로로 물이 신속하게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도로 중간에는 징검다리로 횡단보도도 만들어져 있다. 마차바퀴 사이의 거리가 도로 폭과 맞게 규격화되어 있다. 이러한 규격화와 표준 설계는 도시 인프라의 입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차도의 하얀 돌멩이는 야광석으로 되어 있어 전기 없던 당시 밤거리 통행을 유도해 주었다. 그 밖에 주정차 구역을 따로 표시했고 점토판에 채색 그림을 그려 현재 위치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을 만들었다. 핵심 지역에는 포럼, 즉 광장이 있고 양쪽에 신전과 공공기관이 배치되어 있다. 오늘의 아케이드처럼 만들어 비를 맞지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 이렇게 탄탄한 도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기에 로마가 전 유럽과 아시아에 대제국을 이루고 통치할 수 있었다. 폼페이가 놀라운 것은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보존 상태다. 지붕이 보존되어 그 안에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오늘에도 놀랄 정도의 화려함과 정교함이 가득하다. 오늘의 대중 목욕탕을 능가하는 공중 목욕탕 건물이 보존되어 있는데 온수를 뜨겁게 유지하는 시설, 마사지용 침대, 옷걸이와 개인 락커, 자연 채광 및 수증기 배출을 담당하면서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굴뚝형 창문 등 감각적이고 세밀하게 고려된 시설은 오늘 봐도 감탄을 자아낸다. 목욕 후 휴식하고 먹을 수 있는 와인바와 화덕을 갖춘 가니 레스토랑도 있다. 그 외의 시설들은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이다. 실내 분수와 정원을 가진 부유층 저택, 거리의 간판과 벽화, 공직에 입후보한 정치인들의 선전물, 수많은 그릇과 도구들, 그리고 석고로 되살아난 사람과 동물의 형상까지 대단한 유적지이다. 폼페이 관광은 단지 과거의 역사가 쌓인 유적지를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이다.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인생의 너머까지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종합장과 같은 곳으로 유럽 여행의 필수 코스로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탈리아 지역의 모든 탐방을 마쳤다. 이제 초기 종교개혁자 얀 후스가 활동했던 체코와 이후에 등장할 루터의 독일로 이어지게 된다. 모듈 2 체코와 독일. 모듈 2 체코와 독일. 네 번째 도시 프라하. 얀 후스 그리고 케플러의 도시. 네 번째 도시 프라하. 이탈리아가 종교개혁의 배경이라면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현장의 첫걸음은 체코의 프라하다. 프라하 관광의 핵심은 불타바강 혹은 몰다우강을 사이에 두고 카를 교에서 프라하 성의 야경을 보는 것과 그 프라하 성에 올라가는 것이다. 프라하 성은 프라하의 옛 왕궁 건물인데 1618년 프라하 창문 투척 사건으로 유명하다. 신교 귀족들이 종교개혁을 탄압하던 황제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황제의 신하들을 창밖으로 내던진 일이다. 3명이 떨어졌지만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신교도들에게 엄청난 탄압이 시작되었다. 다음은 성 비투스 대성당이다. 금빛 찬란한 엄청난 크기의 대성당은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지어졌다. 종교개혁은 루터 이전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다른 개혁자들에 의해 유럽 전역에 존재했다. 그 중에 프라하에 두 인물이 있는데 첫째가 얀 후스이다. 1369년에 나서 1415년에 소천했음. 루터보다 100년 전에 활동한 초기 종교개혁자이다. 그는 십자가 전쟁의 말기에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며 교회 개혁을 시도했다. 당연히 가톨릭 교회는 그를 핍박했고 급기야 조작된 증거들을 가지고 재판에 넘겨 결국 화형에 처하고 말았다. 그의 나이 46살, 46세였다. 물론 그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프라하성 밑에는 후스가 처음으로 설교했다는 베들레헴 교회가 있다. 이 채플은 지금 어느 대학의 소유로 되어 있어 관광객 입장을 제한하고 있다. 다음 행선지는 구시가 광장 올드타운 스퀘어에 있는 후스 동상이다. 후스의 개혁과 억울한 죽음은 그 뒤를 이어 수많은 개혁과 저항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후스 못지않게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은 과학자로 더 잘 알려진 요하네스 케플러이다. 1571년에 나서 1630년에 죽음, 59세. 엄밀히 말하면 케플러는 종교개혁자는 아니지만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여 당대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다. 시기적으로 루터나 칼뱅이 죽은 다음에 살았던 사람으로 종교개혁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는 구교와 신교가 지방의 영주에 따라 선택하여 받아들인 때이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감수하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했다. 그런데 케플러는 얼마든지 타협하며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을 지키고 기득권 세력의 공격을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다. 케플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성으로 탐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던 사람이다. 즉 과학에 종사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랐다. 신앙과 학문, 과학과 종교의 갈등을 극복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케플러의 박물관이 카를교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폐쇄되었다고 한다. 케플러에 관해서는 성영은이 쓴 케플러 신앙의 빛으로 우주의 신비를 밝히다 라는 책을 추천한다. 다섯 번째 도시 타보르, 후스파 박물관과 얀 주시카 장군 요새. 다섯 번째 도시 타보르.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1시간 차로 달리면 타보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온다. 이곳은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이어받은 저항 세력이 군사적 목적으로 건설한 요새 도시다. 타보르는 성경에 나오는 다볼산, 즉 변화산과 같은 지명이다. 얀 후스는 오직 성경을 외치며 교황제도까지 무효라고 주장했고 그 결과 허무하게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양심들이 격분하여 체계적인 저항을 일으켰는데 그 중심지가 바로 타보르다. 제국 전체가 타보르 마을을 대항하여 싸웠는데 타보르 시민들은 종말의 날, 예수 재림의 날로 받아들이고 결사항전했다. 그들을 이끈 지도자가 얀 주시카 1360년에 나서 1424년에 죽은 자이다. 타보르에 후스파 박물관이 있다. 종교개혁 정신을 따랐던 귀족, 장군, 민초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박물관 입구에 커다란 나무통과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다. 타보르인들은 자신들의 전 재산을 이 통에 쏟아 부었다. 공동 소유와 평등한 삶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얀 주시카 장군은 황제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은 황제군이 승리로 끝났다. 30년 전쟁 후 체코는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철저히 로마 카톨릭화 되었으나 그 와중에도 타보르의 저항 정신은 계속해서 항쟁의 역사를 썼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을 체코인이 아닌 타보르인이라고 부른다. 박물관 지하에는 지하도시 카타콤이 있다. 그곳을 만들고 유지하고 그곳에서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규모가 큰 지하 도시다. 수많은 통로로 연결되어져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각종 시설과 공간으로 가득하다. 타보르인들의 저항 의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알만하다. 여섯 번째 도시 비텐베르크.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여섯 번째 도시 비텐베르크. 루터의 행적은 독일 전역에 있다. 그래서 여행자 입장에서 동선을 짜기가 쉽지 않다.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도시 3곳만 고르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건너뛸 것을 제안한다. 그 3도시는 비텐베르크, 보름스, 그리고 바르트부르크이다.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그 순서지만 거리적인 공간 순으로는 보름스, 바르크부르크, 비텐베르크 순으로 혹은 그 역순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처음에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한 곳이 비텐베르크이고 그 때문에 황제의 종교회의의 반강제로 분류한 것이 보름스이며 그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숨어 지내던 것이 바르크부르크이다. 비텐베르크에서 가장 먼저 볼 곳은 루터 하우스이다. 루터가 살던 집을 박물관으로 꾸민 것이다. 루터와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결혼 선물로 받아 생계를 위해 기숙 학원처럼 운영되던 곳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박물관은 2개의 건물이 이어져 있으며 여러 층과 방들의 전시물이 가득하다. 루터의 생활 모습, 종교개혁 스토리 등이 사파로 담긴 포스터와 저서들을 살펴보자. 농민운동 진압에 사용된 무기, 개혁자들의 저서, 루터와 가족들의 초상화, 지인들이 모여 탁상 대모화를 나눈 긴 테이블의 방 등 전시물보다 갖가지 일화들이 숨어 있다. 박물관은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최소한 루터 전기 한 권은 읽고 가도록 하자. IBP에서 나온 처음 만나는 루터를 추천한다. 루터 하우스에서 걸어 비텐베르크 대성당으로 가는 길에 루터가 일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다. 이 대학은 프리드리 3세가 1502년에 세운 세 번째 대학으로 개신교 신자들을 육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까운 곳에 루터의 졸업자였던 멜랑이톤의 하우스도 있다. 조금 더 걸으면
루터와 멜란히톤 동상이 있는 광장과 성 마리엔 교회당이 있다. 루터의 동역자 요하네스 부겐하겐 1485년에서 1558년이 목회했던 교회다. 이곳에서 루터가 결혼했고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다. 루터의 절친인 당대 최고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제단화에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림도 있는데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루터의 표정이 한없이 편안해 보인다. 조금 더 걸으면 드디어 95개조 반박문이 설치된 비텐베르크성 교회당을 만나게 된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발표한 그곳이다. 교회당 청동문에 95개조 논제가 새겨져 있다. 제1조에 회개하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돈 주고 면죄부를 사는 행위가 아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했다. 그 메시지가 온 유럽의 양심을 깨우고 흔들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당 내부에는 루터와 멜랑히톤의 무덤이 있다. 설교단을 중심으로 교회당 양옆 기둥에 세워진 조각상과 동상은 로마 카톨릭처럼 천사나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당시 유명한 종교 개혁자들이다. 이렇게 비텐베르크는 처음부터 끝까지 루터의 도시였다. 이제 우리는 루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바로 그 두려운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한다. 7번째 도시 보름스. 보름스 내가 여기 있나이다. 7번째 도시 보름스. 보름스는 대도시 프랑크푸르트에서 가깝지만 인구 8만 정도 되는 작고 조용한 도시다. 이곳은 95개조 논제로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루터가 카를 5세에게 불려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당시에는 위풍당당한 주요 행정도시였지만 지금은 조용한 소도시에 불과하다. 먼저 시내 중심에 있는 루터의 종교개혁 기념동상을 찾아가 보자. 보름스는 하이델베르크와 프랑스 국경 부근의 스트라스부르와도 가까운 편이다. 많은 관광객에게 유명한 라인강 유람선을 타기에도 좋은 도시다. 루터 강장의 기념비는 루터와 함께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동상과 중요한 사건들이 모여 있다. 특히 네 귀퉁이에는 초기 종교개혁자 4명 즉 영국의 존 위클리프, 화양당한 체코의 얀 후스, 사보나룰라 그리고 피에르 발도 등의 동상이 배치되어 있다. 종교개혁 과정을 기록한 이 기념비는 그 자체로 훌륭한 교재이다. 이어서 루터가 재판을 받은 자리가 5분 거리에 있다. 루터는 95개주의 논제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며 카톨릭에 반격했다. 그의 주장과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속속 루터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교황청은 결국 루터를 파문하고 루터의 책을 불살랐다. 루터 또한 교황의 파면 교서를 불태우며 저항했다. 결국 제국의 황제가 이곳 보름스 의회로 루터를 호출했다. 황제는 신변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가 죽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 루터가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보름스까지 가는 동안 수많은 지지자들이 그에게 격려를 보냈고 도착지 보름스에는 무려 2,000명이 넘는 환영 인파가 모여들었다. 용기를 얻은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지키는 선언을 했다. 저는 성경에 굴복하며 제 양심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의 최종 변론의 마지막 문장이다. 제국의 황제 앞에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밝힌 루터의 흔적은 그곳 공원에 청동 표지판으로 조각되어 있다. 루터는 그 이후 부지런히 책을 쓰고 신자들은 그 책을 열심히 읽고 주위에 전파했다. 거대한 제국과 황제와 로마 교황청이 떨어질 정도로 말이다. 8번째 도시 바르트부르크.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를 완벽하게 보호하다. 8번째 도시 바르트부르크. 대중의 일부가 루터의 편이 되었지만 당시 권력은 그를 이단으로 몰았기에 신변의 위협이 심각했다.
다행히 학문과 예술을 사랑하고 비텐베르크에 대학을 세우고 종교 개혁을 지지하게 된 작센 지방의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놀랍게도 루터를 납치하여 숲속으로 빼돌렸다. 철저한 비밀 작전으로 대적자로부터 루터를 구하여 안전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데리고 와 연구와 저작 활동에 몰두하게 한다. 특히 독일어 성경 번역은 당시 루터가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업적이다. 독일 백성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이후 수십 년의 독일 종교개혁은 여기서 힘을 얻은 것이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냈다기보다는 보호를 받았다. 그 성은 사방에 탁 트인 언덕 꼭대기에 있어서 마치 요새와 같은 곳이다. 그 성체 안에 마을들이 구비되어 있다. 성문만 닫으면 바로 낭떠러지라 루터가 보호받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루터를 추적해 오더라도 보안 검색에 유리하고 그 사이에 루터가 도망갈 시간은 충분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그 성의 내부는 유료 입장이고 잘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안내되고 있다. 안내자의 해설은 주로 성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 12세기 성의 주인이었던 왕과 여왕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왕족들이 머무는 공간 밖으로 나오면 루터가 머물던 방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1년간 머물며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그 방은 생각보다 작고 소박하다. 루터는 독일어 성경은 물론 새로운 성가집과 교리문답서 등을 출간하고 다양한 개혁자들과 협력하는 등 초기 종교개혁의 선봉장으로 25년간 더 활약한 뒤 1546년 62세로 세상을 떠난다. 루터는 1483년에 태어났다. 그의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는 루터를 보호한 것이 바르트부르크 성이 아니라 바로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 종교개혁지 탐방 동선상 보름스를 보고 바르트부르크를 접한 뒤 비텐베르크 쪽으로 갈 때 중간에 에르푸르트가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지는 아니지만 특별한 관련이 있는데 바로 루터의 어린 시절을 살펴볼 수 있는 도시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은 수도사로서 루터가 머물던 곳이다. 또 루터가 사제로 서품받은 에르푸르트 대성당도 있다. 근처 슈터테름하임이라는 곳에는 루터가 벼락을 맞아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한 자리에 루터의 돌이라는 기념비가 서 있다. 또한 근처 이에나라는 도시에는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지내면서 가끔 변장을 하고 나와 단골로 와서 숙식을 했던 흑곰 여인숙이 있다. 그곳에서 변장한 루터는 사람들의 자신에 대한 평을 듣고 힘을 얻었다고 한다. 지금 그 호텔 로비에는 루터가 변장을 하고 평범한 숙박객처럼 손님들과 대화하던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걸려 있고 루터가 머물렀던 방에 기념으로 루터의 초상화를 걸어 놓았다. 9번째 도시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성 교리문답을 잉태하다. 9번째 도시 하이델베르크. 하이델베르크 성 교리문답을 잉태하다. 종교개혁 당시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의 개신교 도시였지만 이곳의 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조금 결이 달랐고 시대적으로도 한 세대 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종교개혁지 탐방에서는 비슷한 동선이기에 한번 움직일 때 같이 가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종교개혁이지만 루터파가 아닌 개혁파의 도시였다. 당시 하이델베르크는 대학 도시로서 자유로운 학문의 장이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뒤섞이는 곳이었다. 같은 종교개혁의 흐름 안에서 루터파, 칼뱅파, 즈빙글리파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토론과 논쟁이 싸움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1555년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라는 종교회의 결과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신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되었지만 칼뱅파 등 좀 더 엄밀한 개혁을 추구했던 개혁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래서 같은 개신교 지역에서도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팔츠 지역을 다스리던 프리드리 3세
1515년에서 1576년 그는 유능한 학자들을 하이델베르크로 불러 모았고 로마 가톨릭의 위협으로부터 망명온 신교도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었다. 그의 후원으로 오리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라는 젊은 학자들이 앞장서서 팔츠 지방에서 사용할 교회법과 초신자를 가르칠 교리문답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들이 만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인정되어 모든 학교와 교회에서 교재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 요리문답은 유럽 전역으로 보급되어 대중적인 교리문답의 전설이 된다. 이 내용은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책에 잘 나와 있다. 하이델베르크 성체에 올라가면 네카강을 중심으로 길게 뻗은 마을 전경을 볼 수 있다. 이곳에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둘러보는 초대형 맥주통이 있다. 순례자들은 맥주통보다 그 저장고 입구 오른쪽에 있는 왕들의 조각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드리 3세와 그의 아들 등 종교개혁 당시 중요한 인물들이 다 나와 있다. 16세기 중반 이 도시는 로마 가톨릭의 권세에서 벗어나 개신교 도시가 되었는데 루터의 신학과 함께 칼뱅의 신학이 떠오르자 서로 간의 충돌로 적지 않은 내부 분열을 겪기도 했다. 하이델베르크의 역사적 시련 덕분에 오늘 우리는 좀 더 정밀하고 안정되게 발전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이델베르크 성을 보고 난 후에는 도시 중심 광장에 있는 성령교회당으로 가자. 이곳은 그야말로 하이델베르크 종교개혁의 심장부이다. 내부의 단순하고 정갈한 장식은 개혁된 교회당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근현대 이후에 복원된 것들이다. 로마 가톨릭의 프랑스 군대가 하이델베르크를 점령할 때 개신교 신자들을 교회당에 가두고 불을 지른 끔찍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물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보이는 유물이 아닌 더 중요한 유물이 남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더 알고 싶으면 하이델베르크에 온 세 사람과 귀도 드 브레라는 책을 읽어보라. 이 책의 세 사람이 바로 팔츠 선제후 프리드리 3세, 요리문답을 주도한 우르시누스, 그리고 성령교회에서 목회했던 올레비아누스이다. 이상으로 황희상 정설의 종교개혁지 탐방가이드, 종교개혁지 탐방가이드 제1편을 마칩니다.